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설렘 가득한 연휴에 걱정이 깊은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간병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를 둔 가족분들인데요. 오늘 뉴스레터 K에서는 가족들이 무겁게 지고 있는 간병의 짐, 또 사회가 분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현선 교수님, 그리고 10여 년간 아버지를 돌봐오신 간병 가족 당사자인 조기현 작가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조기현 작가님께서는 이 20살 때부터 아버님을 돌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10여 년이라고 네. 앞서 소개해드렸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돌봐 오셨고 또 아버님께서는 지금 어디가 좀 편찮으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제 20살 때 네. 한부모 가정이었어서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이제 보호자 역할을 했었고, 네네. 뭐 이후에 사실 회복하면서도 다시 또 쓰러지거나 뭐 급성 심부전을 앓거나 이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치매가 몇 년 전에는 시작돼서 그러셨구나. 지금은 이제 적극적인 간병을 하고 있지 않지만 보호자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 아버님을 돌보고 네. 계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이런 설 명절 연휴에 간병 가족분들이 걱정이 많다고 또 들었습니다. 명절 때 가족분들께서 가장 힘들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요? 네. 예. 저처럼 이제 집에서 돌보는 분도 있는데 요양병원에 이제 가족분들이 계신 분들은 그때 이제 간병의 급여가 올라간다거나 혹은 그때 1대1 간병을 하고 있으면 네. 사실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직접 명절 기간에 들어가시기도 그래요. 하십니다. 비용이 좀 그런 올라가는 게 경우들은. 좀 부담이 아무래도 되시겠지요. 네네. 그런 경우들이 좀 힘들고 지금 한 11만 원, 12만 원, 많게는 15만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혹시 한 달로 치면 간병비가 보통 뭐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네. 뭐 한 달 내내 이제 그 급성기 돌봄 상황에서는 한 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부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300에서 같아요. 500 정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 부담을 하느니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내가 주 간병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좀 주변에 의외로 일을 그 간병 때문에 관두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비용이 뭐 어느 정도 들어가야 생업을 유지하면서 이제 간병도 이제 지원을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차라리 일을 그만두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군요. 뭐 가족분들에게도 가장 큰 부담은 뭐 이렇게 역시나 비용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면 비용 외적인 차원보다는. 네, 비용 문제 가장 크고요. 사실 그리고 또 간병은 또 사람이 사람을 좀 돌보는 노동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병 비용을 많이 내더라도 좋은 간병을 받을 수 있느냐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조금 비용 문제와 함께 그런 돌봄 노동, 간병 노동의 질 문제도 같이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정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병원의 현장 목소리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지금 돌봄 수요가 이전보다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뭐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니까 네네. 노인들은 대개 간병 수요를 이제 갖게 되잖아요. 특히 그 인생 후반부에 가면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우리 조기현 작가님 같은 케이스가 이제 이 한 다리만 건너면은 우리 비단 우리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문제로 이미 이제 다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이 문제를 과연 개인에게 맡겨둘 거냐, 우리 사회가 좀 나설 거냐 하는 것이 이슈가 점점 커지고 최근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드디어 여야 공이 이것을 거의 첫 이슈로 지금 간병비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간병의 이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병하는 사람과 간병받는 환자 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또 반대급부로 돈이 또 들어가게 되고 사실은 돈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 실제 사람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돈의 문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최고의 이슈가 돼 왔고 앞으로 갈수록 이 간병비 이슈가 거의 전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개인 간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을 넘어섰다 말씀이신 거고요. 조기현 작가님께서는 최근에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돌봄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 요 간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간병 혹은 돌봄 노동을 바라보고 있었느냐를 좀 점검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게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고 모두가 어느 순간에 아플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저평가되고 사회의 주목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봄의 가치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느냐. 왜 가정 내에서는 돌봄을 하는 사람은 계속 뭔가 떠넘겨지고 무작정 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간병에 한해서 얘기하면 중국 동포들이 대부분 그 값싼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돌봄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돌봄이 우리 삶에 소중하다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가치를 올릴지도 같이 논의하자. 단순히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를 넘어서서 어떻게 간병에 대한 돌봄 노동에 대한 새로운 정의도 이 사회가 다시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이 이야기를 했고 좀 이게 더 크게 보아서는 사회가 이제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패러다임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정 교수님께서도 방금 조 작가님 말씀하신 이런 돌봄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실지요? 이제 가치가 낮아졌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대가족 시대 그리고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부모도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또 식구도 많았고 그러던 시절이 이 지금 핵가족화로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짧았어요. 지난 한 20년간의 모든 변화들이 생긴 거죠. 지금은 오히려 부모를 모신다는 게 어색하고 부모의 입장으로서도 그걸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가족 구조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경제 노동의 문제하고도 관계되고 맞벌이 부부 모두 다 남자고 여자고 구분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해서 노동을 해서 거기서 생업을 해야만 정상적인 그 생활도 되고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그 활동을 나가게 되면 과거에는 돌봄 수요도 작았고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도 별로 많이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그 수요도 작은 데다가 그것이 발생하면은 대개 가족들이 어느 정도 노력 봉사를 통해서 커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연료, 효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모든 구조가 동시에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겨서는 그 개인의 그 경제 생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거나 모든 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으로서는 왜 이렇게 돌봄의 가치가 없어졌냐고 이렇게 조 작가처럼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간병에 따라 부수적인 간병 독박이라든지 뭐 간병 심지어는 살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게 되는데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개개인에게 책임을 맡기고 있으나 가족들, 자식들에게 그러나 사회는 그것을 그들이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사회가 나서서 도와줄 수도 없으면서 그들에게 어찌 보면은 사회가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알아서 하시오. 그들에게 그런 책임을 부여했으니까 만약에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가지고 부모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든요. 그러면 그런 책임을 물으려면 그럴 수 없는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사회가 그걸 대신 뭘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안 하면서 책임을 물어가는 지금 사법 시스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다. 이게 바로 간병의 사회화라는 이슈예요. 그리고 조 작가님 지금 복지 제도들 지금들도 뭐 일부 있지만은 이 수급 자격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수급 자격을 입증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던데 이게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그랬습니까? 일단은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책임이 간병 책임도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 자체가 당사자가 좀 신청주의에 기반해서 본인이 정보를 찾고 본인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조건이 된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먼저 이렇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아닌가 보네요. 일단은 하나의 창구에 그 관련된 정보들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없고 관련돼서 만약에 장기 요양 서비스라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찾아가야 되고요. 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리를 받고 싶다 그러면 또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찾아가야 되고요. 네. 뭐 경제적인 이제 수급비나 이런 지원들은 또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혹은 보호자가 알아서 찾아서 신청하고 네. 그리고 그 기준도 어떤 지침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뭐 중위소득이라 그래서 기준 소득이 뭐 5만 원 정도 네네. 초과했다 그러면 당연히 못 받고요.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하고 있어서 이런 당사자가 신청하는 책임을 많이 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창구를 마련은 해뒀지만 뭔가 적극적인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일일이 찾아 먹어야 되고 또 이 기관 갔더니 이 기관 아니라고 그러고 저 기관 가야 되고 갔더니 또 소득이 높다고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닌데 비교해 봤을 때는 2304님 안 아픈 사람이 어찌 아픈 사람들 마음을 알겠어요. 이참에 건강보험 체계를 바꿔서 국가가 간병비를 책임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니까요. 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교수님 그 몇 달 전에 정부가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크게 세 가지 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그리고 간병 서비스 시장 창출이었는데 우선 이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워낙 방대한 얘기고 제가 그것을 그 뒤로 제가 언론에 많이 나가서 뭐 설명할 기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짧고 오늘도 마찬가지나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간병의 사회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고를 해서 좀 자세하게 원고 청탁을 받아서 써놨고 네, 네. 그러나 이제 짧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간병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고 아까 창구 일원화를 얘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우리가 급성기 병원이라고 해서 흔히 오랫동안 거기 거주하지 않고 빨리 수술받고 뭐 하고 나오는 병원을 우리가 흔히 급성기 병원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병원들이 사실은 급성기 병원이에요. 오래 머무는 데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급성기 병원에도 환자가 보호자들이 가서 간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빨리 없애야 되는 거죠. 보호자 출입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간병이 하나 있고 아마 우리 조 작가님도 처음엔 그 상태였을 거고. 근데 이제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계속 그 생활 비슷한 것도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분들이 병원에 있을 때 그 간병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정말 가족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상시 체제니까 거기는 간병인을 아예 고용을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 간병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간병 문제라 그러면 그쪽을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좀 뭐랄까 그 요양병원의 중심의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어떤 한 일부분에 협소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협소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의 병상이 지금 27만 병상이니까 일반 급성기 병상 숫자나 비슷할 정도로 많아요. 이미 고령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200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15년 전에. 이거는 뭐냐면 사전에 상당히 진짜 이분들은 어르신들인데 되게 돌봄이 없이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수준까지 거의 누워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아예 그 판정을 미리 내려서 1급, 2급, 3급 이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1등급, 2등급은 이제 시설에 들어가서 계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원 또는 요양시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장기 요양보험에서 간병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회가 나서서 이미 조치를 해준 겁니다. 그게 이제 어렵지만 한 5조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시설에만 5조 원. 5조 원 사실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요양병원이라는 것 안에서 현재 가족들이 간병비는 100% 가족이 냅니다. 아까 뭐 400만 원. 요양병원은 보통 공동 간병을 하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면 되게 한 달에 돼요. 그 돈이 추산해 보면 한 3조 원 돼요. 3조 원이요. 그리고 아까 급성기 병원이라고 해서 보호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나? 그걸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또 간병인을 고용을 하거든요. 그게 한 2조 원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10조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10조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아까 창구가 일어나 안 됐다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완벽하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요새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구조를 짜보자 하는 건데 지금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수준은 아직도 그걸 잘 내용을까지는 모르니까 정치인들이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쉽게 요양병원에 간병비만 대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 언론에도 얘기했지만 이 10조 원이 10조 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사회화가 돼서 사회가 지불해 주게 되면 지금까지 필요하지 않아도 돈 때문에 참고 있었던 사람 또는 여러 여건상 있었던 사람들도 당연히 사회가 해주니까 가서
맡기게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무빙 타겟이죠. 움직이는 타겟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 비용은 10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민간이 내고 있는 한 5조 원의 돈을 5조 원은 국가가 장기 보험료도 뭐 결국은 개인 돈이나 그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나머지 5조 원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 5조 원으로 끝나지 않고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지금 현재 구조 그대로 놔두고 요양비만 지불한다 이렇게 되면은 돈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요 구조를 같이 바꿔나가는 거고 그럼 바꾸는 과정 중에 아까 우리 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들이 제 길을 찾아나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정비된 체계 그걸 먼저 갖추는 일이 필요하고 그걸 제가 가르마를 타주는 어떤 그 매니저를 두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체계인데 이게 뭐 1, 2년 사이의 문제는 아니고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우리 사회가 갖고 나가야 되고 또 하나가 더요. 지금 인력 수급 관련된 좀 문제를 여쭤보려 하는데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자가 230만 명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부 계획은 2027년에 이 이용자 수를 400만 명까지 늘리겠다 이게 목표인 것 같던데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병원에서는 당연히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인력 수급에는 어떤 점을 좀 짚어봐야 될까 싶습니다. 제도 관련이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 간호간병 서비스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한 것 중에서 급성기 병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가서 수술 받고 잠깐 재활 회복하고 나오는 그런 병원에서 거기도 보호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메르스 사태 2015년에 터졌고 최근에 뭐 코로나 있었잖아요. 이제는 병원에 보호자가 들어가면 안 되니 거기에 보호자가 안 들어가도 되는 병동을 선언을 하고 그 병동에 들어가면 그 건강보험에서 그 병원에 지불하는 돈을 지금 한 5, 6만 원인데 그 10만 원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대신 그 10만 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병원이 알아서 간호 인력을 충분히 하고 간병인을 해서 보호자 없이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소위 말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어려운 말이죠. 요거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201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8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쭉 늘리겠다고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10만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7만으로 머물고 있고 이것을 아무리 늘리려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안을 한 것은 거기 그 칼럼에서도 이 급성기 병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선은 급성기 병원이 그 짧게 있다 나가는 거예요.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금은 한 병원이 한다 그래도 어떤 병동만 먼저 합니다. 병동 단위라니까 그 병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딴 데는 5만 원 받는데 10만 원을 받는 대신에 그쪽에 여기서는 고용 인력을 더 충분히 간호간병 해가지고 보호자 없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중증 환자를 놓으면 또 힘들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그런 손이 덜 가는 환자들을 경증 환자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 뭐 받고 있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우물안식 개구리 정말 그 초기에는 그 의미가 있었어요. 간호간병이라는 걸 시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정책은 빨리 폐기하고 앞으로 우리 간호 인력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공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안에는 모든 급성기 병원이 한 30만 병상 돼요. 지금 이제 7만 병상 정도가 그 간호 서비스 하는 병원인데 30만 병상 중에 진짜 급성기 병상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병상에 대해서 시점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원칙으로 한다. 금지한다. 이런 걸 선언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본이 1997년도에 그것을 완수했어요. 그때 이미 그 간호사의 숫자나 이런 게 우리보다 적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조 작가님 그 최근에 발간하신 책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돌봄 노동자 그 의사 등이 치료자가 아니라 돌봄의 동료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치료자와 돌봄의 동료는 어떤 차이인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처방하고 뭐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회복을 위해서는 간병, 돌봄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돌봄의 동료가 되자라는 제안은 이 돌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가 합의하고 그리고 이 돌봄이 마치 그림자 노동처럼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통된 테이블로 이야기 나누자. 그래서 우리가 뭐
소비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간병인이 제대로 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안 하면 뭔가 민원을 넣게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간병인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노동 상황에 있고 언제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간병인 입장에서는 계속 이상한 가족 보호자 만나면 내가 간병하기 힘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족 보호자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같이 좀 동료로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돌봄 사회 혹은 돌봄의 가치가 그만큼 존중받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이런 실천들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지금 돌봄의 어떤 사회화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돌봄의 짐을 국가가 함께 좀 지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은 앞서서도 초반에 말씀을 언급을 하셨지만은 여전히 뭐 개별 가족이 돌봄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되고 있는. 이제 인간의 생로병사. 그 문제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병과 사. 어쩌면 생도 일부 관여돼서 이 의료와 돌봄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인류 공통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개인이 겪는 문제고 이것을 국가가 나선다고 해서 그런 어떤 돈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문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개인이 짊어지고 또 일정 부분 감수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돈이 많이 관계되죠. 왜냐하면 돈의 문제 때문에 간병인이 자기가 그 경제생활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간병인을 고용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나서지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는 최소한 우리 사회가 제도를 통해서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돈 있을 때 돈 있는 사람이 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죠.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간병인들은 대부분 그 연변에 우리 뭐 동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중국인 이런 분들이 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자기 삶의 어떤 그런 소득이나 가족관계 이런 거에서 와서 있는데 그 안에 그 대상 환자는 또 자기의 삶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말씀대로 간병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때로는 간병인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게 대우해서 환자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간병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회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도록이면 제도화한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CCTV를 설치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사회가 나서 해줘야 되는데 뭐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고 아마도 간병의 사회화의 상당 부분은 일단은 돈의 문제를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사회가 개개인에게 맡겨놓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 공통의 자금을 마련해서 하는 방안에 그것도 결국은 다 국민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이용 단계에서 지불하는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냈다가 그리고 사전 지불 이용 단계에서 완화시켜 주는 이용 필요한데 돈 때문에 못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내는 사람은 되게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내요. 건강보험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또 이용하는 사람은 골고루 다 이용하죠. 특히 좀 어려운 사람이 더 이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을 사회화한다라는 그런 의미 외에도 이것을 그 재산의 문제 뭐 이런 것에서 소득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걸 해결해 나가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해소도 양면성을 동시에 갖춥니다. 이게 모든 걸 해결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죠.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라 이런 말씀은 아닌 거잖아요. 조 작가님 그리고 이 가족들을 직접 돌보는 청년층 이런 분들하고 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만나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많이 생계비와 의료비 부담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복지제도가 있는데 내가 신청해서 받지 못한다 혹은 있는지 몰랐다는 그런 사회에 필요한 자원들과 좀 괴리돼서 혼자서 그냥 사적인 자원으로 돌봄을 했던 경험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게 뭐 나이가 어릴수록 더 어렵겠죠. 청소년 분들은 더 어려울 테고요. 그죠? 네. 일단 또래 집단 안에서 그런 정보를 얻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돌봄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 이런 필요가 있어요라고 세상에 말하고 설명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국내에 지금 보건복지부는 한 10만 명 정도 가족 돌봄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 그런 고립된 상태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 지금 그 아버님을 뭐 10년 넘게 돌봐오신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쪽 보건행정 쪽에 또 전문가로서 두 분께 각각 공통 질문 드리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교수님 우선 당사자들의 피부에 좀 와닿을 정책적인 뭐 입안이랄까요, 법안이랄까요, 뭐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요. 뭐가 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인구 고령화랑 맞물린 사회에 요구되는 것이 너무 많고요. 예. 그 하나하나 또 가치가 있고 네. 특히 돌봄의 문제, 노인의 문제가 그중에 뭐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만 충족시키려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네. 우선은 이제 저는 정책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들이 일단 제공이 돼야 돼요. 인력 제공이요. 최근에 이제 그 간호 인력이 핵심 인력인데 네. 그 간호 인력들이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간호대 입학 정원이 10,000명에서 지금 25,0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서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그들이 그 의료 현장과 돌봄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우리 사회가 네. 그러려면 충분한 또 뭐 보수도 또 지불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거를 잘 구조를 짜서 우리 돌봄 볼 수 있는 그 인력들이 보충이 돼야 되고 그 간호 전문 인력만이 아니고 네. 사실은 돌봄 쪽은 오히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양하는 그 요양인 그 요양보호사라든지 예. 각종 간병인들을 해외로부터 그 수급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국내에서 그 할 수 있는 문제, 노노 문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네. 이제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돈도 같이 매치돼 있으니까 그런 인력들을 충분히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서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한 몇십만 명 좀 그 배출은 돼 왔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일정한 그 배출을 해나가는 그 작업 이런 것들이 아마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게 뒷받침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완해서 같이 가야 되죠. 예. 조 작가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교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가장 좀 시급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 게 아픈 가족이 있고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어도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게 취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갑자기 또 쓰러져서 건강이 악화돼서 급성기병원에 갔을 때 그 이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부담돼서 지금 막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주변에 청년들에게 좀 보여요. 그래서 그 갑작스러운 위기가 되지 않게 예. 그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좀 시급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래서 꼭 병원이나 시설이 답이 아닐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체계가 잡혀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역에서 예. 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자원도 좀 충분히 있어야 병원 갈 때는 병원 가고 예. 정말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 가고 집에서 내가 좀 더 돌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당사자의 욕구도 그렇다라고 하면 집에서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미래까지도 좀 같이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질병 그리고 이거 치료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지역 커뮤니티 공동체의 삶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맞습니다. 다층적으로 봐야지 단순하게 아팠을 때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지원할 거야 이 논리로 보면 정말 답이 없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도 암담한 시기를 계속 맞다보면 좌절하게 되고 희망이 없어지고 계속 악순환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칼럼에는 썼는데 깜빡 뺀 걸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바로 이제 재가 서비스라고 그러고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집에 와서 노인들이 움직이기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 개인의 삶에도 좋고 네. 또 사회 전체적으로도 비용이 더 절약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예. 그게 또 인력이 필요하죠. 예, 예. 좀 시간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조기현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